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복리로 3%가 되게 중요하군요. 왜요? 하면 이제 몇 년 모으면 부자 된다고 앞서. 그 방송도 3%가 중요하죠. 재미없는 개그.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 지금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있어. 부끄럽다.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 예산의 총 지출 규모가 677조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초고강도 긴축 예산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준이긴 한데 내년적 경제 성장률 4.5%에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보다 쓰는 걸 덜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긴축적인 재정 예산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게 올해 지출 증가율이었었는데 이거 한번 보면은 보여주시죠.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2.8%로 이게 역대 최저치였으니까 내년 예산안은 그러면 올해보단 좀 낫다. 3.2%긴 한데 성장률보다 못 미치는 그 지출 증가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축적인 재정을 좀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팬데믹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 핑계,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나라 살림 적자도 78조 원으로 나왔는데 전망이 됐는데 재정 준칙 3% 상한은 그나마 좀 턱걸이를 하게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2.9%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재정 준칙 한도가 3%로 이제 법제화 시킬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으로 좀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가 아무래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꽤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고강도 긴축 예산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육성하기 위한 재정을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면요. 원전, 방산, 콘텐츠, 반도체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우리의 성장 엔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방식인데요. 일단 정부는 원전, 방산, K 콘텐츠 펀드를 만들어서 전통적인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도 신규 공급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죠. 펀드도 만들고 저리 대출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이거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법적 분쟁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워낙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약간은 좀 때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에 일단 선정은 된 거잖아요. 이게 법적 분쟁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된 거니까 요걸 계기로 이제 수출 붐을 띄우기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산업 성장 펀드, 그다음에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융자를 공급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200억 달성이 유력한 방산 분야에서도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좀 도움을 맞추기 위해서 K방산 수출펀드 400억 원, 방산 수출 보증 1조 2천억 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보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용, 음식 등 K 콘텐츠와 연계된 상품의 수출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건 산업별 이야기고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건 뭐였었냐면 공무원 보수가 3% 오른다.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노동 약자 지원 산업을 신설해서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청년들이 자꾸 쉬었음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공공분양 10만 가구, 공공임대 15만 2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사실 이게 아무리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몇 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좀 할 수 있는 단기간에 그 우리의 주거를 책임질 수 있는 이 빌라,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 공급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2년 동안 16만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의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액과 감액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된 다음에 12월에 완전히 이제 정해질 예정인데요. 일단 뭐 우리가 산업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인 월급 조금 관심이 갔어요. 군인 월급이요? 예,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네. 내일 준비 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와, 저 이등병 들어갔을 때 그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하나 해서 16,500원 그리고 담배. 받았거든요. 담배는 따로 사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받았었는데 좀 많이 올랐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거기 또 이제 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급여가 거긴 직업군인이잖아요. 네. 그분들도 워낙 낮아가지고 이제 그 뭐 부사관이나 뭐 소위 정도 되는 직급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도 좀 관심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이 꽤 크게 형성이 됐대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체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재정은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봐셔야 그쵸. 될 건데 이게 재량 지출 여력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그쵸. 되는 거 그냥 하다 보면은 네. 의무 여기서 지출. 특별하게 여기다가 좀 힘을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저런 명분을 대긴 했지만 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그냥 나갔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재정 지출을 줄여서 건전 재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네. 그 성장률이 그만큼 안 나오면은 세수가 많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약간은 그 정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상반기에 지출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하반기에는 그 금리 인하로 좀 기대를 했던 네.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하지 않았나.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부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네. 예. 뭐 그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뭔가 찾았잖아요. 예. 뭘 찾았냐면 그래서 이제 공무원 보수 3% 올라서 그러면 기본급 일반직 9급 1호봉. 그러니까 9급 첫 예, 월급 예, 예. 얼마인지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기본급으로 193만 3천 원. 193만 3천 원. 근데 아까 군인 월급 그 55만 원 합치면 예. 200 넘잖아요. 205만 원. 그러니까 이런 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네. 밸런스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인구 구조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군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장병 수주 그 총량을 얼마나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근데 한때는 진짜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 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지역에서 또 뭐 대학교에 도서관에 가 보면은 애들이 다 공무원 시험만 본다. 네. 근데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정부의 예산도 좀 잡히지 않아야 되겠다 네. 싶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참석 주주의 85.75%의 찬성률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마지막 남은 관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그렇게 마지막 남은 관문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주매청은 이게 반대를 표시한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주매청의 최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반대표를 던진 주식수가 824만 주고 네. 거기 이제 공시 매수가가 한 11만 1,943원이니까 대충 한 9천억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합병안 반대한 사람들이 다 주매청 청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8천억이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SK 이노베이션 사장이 답을 하긴 했는데 뭐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부 보유 현금이 한 1조 4천억 정도가 있으니까 네. 뭐 주매청 때문에 합병이 안 되진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청권 행사는 이제 내일부터 네. 다음 달 19일까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기가 좀 중요해졌어요. 그 주가. 네. 주가가 중요해졌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주가가 3.1% 상승한 10만 9,8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주매청 가격이 11만 1,943원이에요. 근데 오늘 고점은 11만 1,8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매청 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그러네요. 근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주매청을 굳이 안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중간하게 있을 때도 주매청을 좀 안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뭐 이거는 상상인데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놀리고 분명히 이 기간에 주매청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오른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주매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6,8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주매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지수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사이즈의 회사의 지분을 이제 전량 비운다는 거는 좀 현실성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저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산이랑 SK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왜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SK온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SK온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들에게 유리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재무적인 강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럼 찬성할 법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렇죠. 몇 개 없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ENS랑 합병을 할 때 이게 뭐 보통은 SK 이노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얘기를 하는 이 어떤 그 메신저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네. 일반적으로 소액 주주가 불리한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를 해야 네.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근데 사실 SK ENS 같은 회사는 그 꽤 알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SK ENS가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ENS에는 소액 주주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뭐 판단을 하는 의결권 자문기관이라든지 그 공식 기관들에 따라서 좀 이게 의견이 좀 갈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된 건데 사실 이게 SK노 주총 통과가 된 거를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SK이노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그동안의 경영적인 판단 미스가 많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합병의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당성이 있죠. 네. 그 에너지 기업이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화석연료를 어느 정도로 캐시플로우로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수소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캐시카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쉘이라든지 토탈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엄청 등치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이번에 합병하면 자산 한 100조 되는데 네. 그렇게 등치를 키우는 방향성이라든지 SK 오늘 좀 키워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동안 왜 그렇게 여기까지 왔냐라고 본다면은 진짜 그 재무적인 방만함 뭐 예를 들면은 SK 이번에 팔게 되는 그 가스 뭐 가스 7개의 도시가스요? 아니요. 그러니까 SK가 파는 그 옛날에 OCI 머티리얼즈 네. 사온 거 있었거든요. 예. 그 스페셜티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수를 하면은 그 인수를 한 책임자가 거기 막 사장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막 자기 그 가신들 뭐 부하 네. 동료들 쫙 끌고 가서 막 다 일자리 주고. 네.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좀 뭐가 됐든 내가 사면 내가 거기 가서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문화들이 결국 이 재무적 방만함을 가져오게 됐고 이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이렇게 ENS 합병까지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제되지 않는 수많은 계열사들. 네. SK가 계열사 진짜 많습니다. 네. 근데 계열사가 진짜 많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결국에 이 합병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 되게 흔쾌해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번 합병을 통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다변화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에너지 전환을 갔을 때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태원 회장이 얘기 많이 했던 그 AI에다 전력 공급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네. 그러니까 부분 있긴 있어요. SK 그룹 내에 퍼즐들이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이노 주총은 진짜 그 뭔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버틸 만한 힘을 마련한 첫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이 주주들의 판단이 뭐 당신들의 의사결정이 뭐 대단히 환영합니다는 아니고 네. 오히려 아 진짜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 그래가지고 해준 거니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제 에너지 전환기에 뭐 좀 탄탄한 에너지 기업으로, 미래 에너지 기업으로 가야 합니다. 못 가면 이거는 진짜 욕먹어야지. 저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만약에 주매청 가격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굳이 그걸 청구 안 하고 예. 그냥 시장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SK 이노 입장에서는 좀 재무 부담이 낮아지는 겁니까? 그쵸. 안 만약에 덜 사도 되니까? 시장에서 팔면은 그 네. 주식을 산 사람이 돈을 주는 거고, 그렇죠. 주매청을 하면은 SK이노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거는 SK이노하고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높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래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네. 뭐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주가 오르면은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SK이노는 주매청 안에 네. 돈 안 줘도 되니까 좋고, 네. 주주들은 주가 올랐으니까 좋고. 그렇죠. 예, 그런 아니,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는 해. 예.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 하자니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주가는 올라. 그리고 우주가 올라. 그럼 좋은 거죠. 그럼 좋은 거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 뉴스는요?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와, 요즘에 그 하는 이창용 총재가 원래 좀 그런 성격이시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강력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서울대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 이게 좀 되게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생겨난 가계부채의 악순환 고리, 여기에 경각심 주려고 우리가 금리 동결했다. 보통 하는 총재는 지금까지는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막말로 네. 정부가 가계부채 부동산 정책을 개판을 쳐놔가지고 내가 금리를 못 내리고 있다. 아, 그러네요. 달리 말하면 그거네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57% 수준이었는데 지금 2021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 임기 내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일단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게 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한 게 이창용 총재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단기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면 계속 악순환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 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을 좀 한꺼번에 추진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이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깨트려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외의 이야기는 이걸 과연 그
한국은행 총재가 할 이야기인가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들어야 될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예. 이걸 과연 뭐 총재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긴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해가 날 때 지붕을 고쳐야 된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가 해 날 때를 기다려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지금 정말 내수가 부진하고 자영업자분들 되게 힘들어하고 가계부채 늘어나고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죠. 해가 안 뜨는 상황이죠. 해가 안 뜨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될 때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좀 날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발언은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는 결국 이 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맥락이 좀 있죠. 이창용 총재가 금리 동결을 했더니 네, 대통령실에서 아쉽다, 뭐 왜 안 났냐 뭐 얘기했는데 그 금통위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이게 뭐 금리 여건에 대해서 좀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갖고 금리를 내리기가 좀 부담이 된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그 뭐 왜 용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 예, 아쉽다, 그쵸. 동결을 네. 한 거 아쉽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다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동결한다 그랬냐? 뭐 지금 당신들이 아쉬워해야 되는 때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이번에 이것도 저는 좀 특이했는데 그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되게 도발적인 얘기죠. 네. 이게 서울대 중심에 심지어 이거 서울대학교 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거기서 또 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근데 뭐 사실 되게 건강한 논쟁이잖아요. 네. 감정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구조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시간 되시면은 좀 나와 있는 얘기들이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같이 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삼성전자가 퀄컴에다가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과 퀄컴이 협력하는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서 5세대 저전력 D램, 보통 LPDDR4 이렇게 얘기를 하는 4X 이렇게 얘기하는데 LPDDR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겁니다. 저전력 반도체. 반도체. 네. 근데 원래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에서 퀄컴 칩을 썼잖아요. 왜 협력이 처음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서 협력이 처음이다. 예. 그러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 디지털 셔시라 그래가지고 네. 차량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마이크론이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퀄컴은 이제 좀 그 통신칩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를 추가를 하면은 마이크론을 제치고 차량용 반도체 1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면은 이 시장은 아직 그러니까 원래 그 차세대 반도체, 모바일 다음 반도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5G 뭐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AI 쪽에서는 그 엔비디아가 확실한 강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금 이게 하늘나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량용 시장은 아직 개화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개화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에 뭐가 잘 되면은 거기서 또 엄청난 기업이 또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사실 데이터 센터 쪽에도 그 메모리 반도체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는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그 삼성전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퀄컴에다가 D램을 납품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삼성전자 자체가 자동차용 그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 오토. 그러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과 경쟁하잖아요. 경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우디에다 2017년부터 공급을 한 적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MCU, ECU 이런 거 아니고 네. 진짜 좋은 반도체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성능 반도체. 네. 그러면 거기서 퀄컴과 메모리 반도체가 손 잡은 거는 뭐 메모리 반도체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략적으로 그럼 고객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이 전략을 짜갈 그러네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밑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괜히 막 뭐 저럴 수도 있죠. 막 눈치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돈 버는 되니까 그 차량용 하고 있는 LSI나 이런 데다가 야, 너 자꾸 왜 우리 고객님 심기 거슬르게 가서 뭘 자꾸 한다 그러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퀄컴에다가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것. 근데 또 막상 퀄컴이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를 봤는데 네. 삼성이 떨어졌어. 네. 그것도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잘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렇다고 이제 퀄컴과 우리가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차량용 반도체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우리가 뭐 엑시노스 안 하겠다. 네. 대신 퀄컴 너네 거 우리 파운드리로 다 들고 와라. 뭐 이런 식의 빅딜이네요. 빅딜. 네.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삼성은 그렇게 그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안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 걱정하는 3%. 뭐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마음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워낙 네.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걱정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통 실적인데요. 그 7월 한 달 동안 유통업체 매출이 6.3% 증가했는데 이 제가 제목을 잡은 게 뭐냐면 뜯어보니 엔겔 지수만 높아졌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바깥만 올라갔다고? 그죠, 바깥만 올라갔다. 뭐 의류, 뭐 스포츠 이런 거 다 못했고 바깥만 좀 많이 올라갔더라.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 7월에 오프라인 3% 감소, 온라인 16% 증가 뭐 이런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일 수가 좀 감소했고 비 온 날이 많아서 오프라인 못 갔다. 이건 그렇게 큰 의미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첫 번째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작년 7월과 그러면 올해 7월,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이때 어디에서의 소비가 변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백화점이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비중이 17.8%로 백화점 비중이 꽤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올해 7월이 되니까 백화점 비중이 15.7%로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는 곳이 어딘지 보니까 뭐 대형마트 줄었죠. 그리고 뭐 편의점 비슷한데 거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편한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이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하기 편해서 사실 백화점에 있는 소비가 좀 줄어들고 온라인에 있는 소비가 좀 늘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또 저렴한 제품을 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약간 좀 소비가 팍팍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으로 제가 표를 여러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좀 편집이 잘못됐구나.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대형마트에서 지금 뭐 스포츠, 가정 이런 거 다 20% 막 두 자릿수 감소하죠.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예. 식품은 5% 감소로 그칩니다. 대형마트에서. 그리고 백화점도 지금 보면은 남성 의류 뭐 해외 유명 브랜드 요거는 그거 있잖아요. 명품 중에 원가 8만 원이었다. 요거 때문에 이제 불매운동 돼갖고 요거 11% 감소했고 어쨌든 근데 이건 재미로 한 얘기고 자파 이런 거 다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데 식품은 0.4% 증가. SSM도 보시죠. SSM도 비식품은 감소하는데 식품은 늘었습니다. 온라인도 보시면 온라인은 뭐 더 전체적으로 좀 는 것들이 꽤 많긴 한데 패션 9% 감소했죠. 스포츠 7% 감소했죠. 식품 21% 증가했죠. 근데 요걸로 눈 잘 안 보여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품목별 비중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같은 표에 품목별 비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식품의 비중이 우리가 전체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비중 가운데 30%를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30.5%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엔겔 지수만 엄청나게 높아진 거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안 보여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구매 건수와 구매 단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구매 건수랑 구매 단가 둘 다 하락했는데 구매 건수는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일도 있었고 비온 날도 있었다고 하니까 건수는 좀 줄었다 쳐요. 근데 예. 단가도 줄었습니다. 씀씀이도 좀 줄어들었다.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뭐 저희가 또 같이만 아니구나. 네네. 유종 기자하고 어제인가 그젠가 그 네. 유통업계 분들을 좀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7월보다 8월이 조금 낫다 그러더라고요. 8월이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그 오프라인 쪽이었는데 네. 얘기가 그 날씨가 덥든가 춥든가 해야 그러니까 더우면은 딱 확 더웠다가 날씨가 좀 풀리거나 뭐 요래야 네.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한대요. 네. 근데 나갔는데 갑자기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해. 이러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7월 소비는 별로 안 좋았고 네. 8월은 7월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네. 이거 연결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여름 휴가철의 그 관광 지출이 7월 달에 관광 지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3조 원 정도, 3천억 원 정도 감소했다.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건데 네. 지난달 전국 관광 지출액은 3조 2,7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은 3조 5,892억 원보다 3,181억 원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이전에 뭐 팬데믹 때 한 2조 원대를 기록했던 2021년 이후에 한 세 번째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게 왜 전국의 관광 수요가 줄었을까를 살펴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해외여행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선 여행객 수가 76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물가가 좀 이어지면서 그 전국의 여행객들이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네.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 관광 소비가 늘어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똑같이 소비를 하더라도 이제 관광 소비가 늘었어야 늘어야 하거든요. 되죠. 네. 근데 그렇게 관광 소비가 늘어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갔다는 얘기네요. 거기를 안 간 거죠. 피한 거죠. 예. 그곳을 피한 거죠. 바가지 씌우는 곳을 피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 건데 하나는 일단 해외로 보통 갔고 네. 그리고 그 아니면은 휴가를 포기한 거죠. 이게 뭐 너무 더우니까 네. 너무 덥고 날씨도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면 이제 내수가 좀 안 되니까 돈도 없고 네. 그래서 아예 휴가를 안 간 분들도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 구조가 구조적 변화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기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가격 대비 더 좋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사실 관광업이라는 게 이제 그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는 꽤 중요한 경제 수단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국내 여행을 좀 덜 가게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을 것인가? 네. 라는 측면에서 좀 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단순히 뭐 날씨가 조금 안 좋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아예 기후 자체가 변해서 굳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갈 필요가 없는 것과 네.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 측면이 구조적으로 또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할 때 네. 우리는 그럼 그 국내 관광 서비스업을 어떻게 그 생존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시죠. 다음 네. 좀 단신으로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세대는 달라. 자, 국내 그 Z세대 직장인들 가운데 80%가 일하다가 막히면 저는 인공지능부터 찾습니다. 라고 어떻습니까? 권 팀장님은? 인공지능을 좀 찾습니까? 아니면 저는 일단 검색해보고서 검색해보고 안 나오면 한번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하이퍼크로바나 그 가드나 이런 거 쓰고 있어요. 와, 근데 그 한국의 Z세대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일이 막히면 맨 먼저 인공지능의 도움을 찾는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5개 국가의 Z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넘는 사람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 한국 사람이 1,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다른 국가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많습니다. 한국이 아까 80%라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은 56%, 영국 59%, 독일 61%, 프랑스 55%.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젊은 분들이 역시 Z세대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쓰나? 많이 쓰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뭐 10명 중 8명은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이 또 그렇다는 거고. 이 외에도 다른 조사들도 있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더블 체크를 하거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들이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AI 쪽 요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진짜 AI를 그 진짜 전문가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B2C는 좀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돈 받고 사람한테 돈 받고 뭘 팔기에는 그렇죠. 이 퀄리티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차적으로 하나 생성해 내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꼭 이제 사람 손을 거쳐 갖고 좀 더 다듬어야 네. 좀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에 딱 하면 뭐가 딱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쪽 산업의 변화는 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보다는 업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다. 이럴 때 보니까 이 Z세대들도 그냥 진짜 뭘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걸로 검색 그렇죠. AI 물어봐가지고 대충 이거 나오면은 그거 조금 손봐가지고 이제 뭐 상사한테 보고를 하거나 뭐 그런 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이게 B2C와 B2B로 했을 때 차이점이 B2C는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어떤 인공지능 업체가 인터넷 강의를 요약해 준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보지도 않을 건데 몇 번을 요약한대요. 그러면 사실 업체 입장에서 돈이 엄청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지도 않는데 돈은 많이 나가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적자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B2C가 되고 예. 오히려 B2B는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B2C보다는 좀 B2B를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저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이제 눈에 보이게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는 꽤 많은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정도가 요새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까요? 예, 자, 3프로 뉴스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